네, 오세라미 방송입니다. 지난 2강에서는 페미니즘의 어원과 역사 짚어보기, 그리고 18세기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촉발된 프랑스 제1물결에서부터 3물결까지, 그리고 페미니즘의 여러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번 3강에서는 페미니즘 운동가들이 연대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 이데올로기 분석, 페미니즘 운동가들 누가 이런 페미니즘 이론을 만들었을까요? 거기에 이 쟁쟁한 페미니스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예, 페미니스트의 직계 조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죠.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영국 여성인데 1792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여권 옹호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 당시로 보면 아주 획기적인 저서죠.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 달라는 그런 책입니다. 예. 그리고 이 페미니스트의 아주 직계 조상격이 바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죠. 예.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출산 도중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등장인물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케이디 스탠턴이에요. 케이디 스탠턴은 우리가 1848년, 그러니까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그 다음에 유럽의 동시다발 혁명이 일어날 그 시기에 1848년에 여권 선언이라는 책을 출판을 합니다. 예. 이것은 이제 주로 주부들이 어떤 그런 법적 불평등에 주목을 하고 그것을 시정해 달라는 어떤 그런 책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여성 참정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이제 여성 참정권을 부여받은 곳이 핀란드죠. 핀란드가 1906년에 여성 참정권을 부여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앞서긴 했어요. 예. 유럽은 핀란드가 최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성 할당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의원들 할당제는 사실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1970년에 노르웨이에서 최초로 실시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페미니스트들이 그 사창가 매매춘을 이제 폐지한다는 운동을 이렇게 벌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창가를 폐쇄하는 법안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통과시키는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 사창가를 폐쇄를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자 이제 매매춘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어떤 그런 현상도 일어나죠. 자, 이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그런 바이블, 예, 그 정도로 페미니스트들이 데모로 칭송을 받는 시몬느 보부아르입니다. 시몬느 보부아르는 제2의 성을 1949년에 출판을 했어요. 그때 유명한 말이 있죠.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은 제1의 성이고 여성은 남성의 타자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두 번째에 불과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성의 고유의 특성, 이것은 남성들이 그냥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다. 네,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느 보바르는 알다시피 유명한 공산주의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장폴 사르트르와 함께 이제 계약 결혼을 했고, 두 부부는 공산주의자이기도 하고요. 네. 계약 결혼을 해서 이제 그래도 끝까지 이제 오래 살았어요. 이게 이 두 사람에게는 재밌는 일화도 많지만은 제가 거기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다시 또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이 시몬느 보바르의 제2성에서는 남성과 동등한 권력과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출산을 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성애는 중요하지 않다. 낙태는 후회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더 큰 성적 자유를 주창을 했어요. 그리고 여성성은 변한다. 여성의 본질은 고정된 관념이 없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2의 성인데, 그리고 또 제2의 성에서는 섹스를 철저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일, 여성의 직업은
제2의 성에서 다루지 않아요. 네, 시몬 보바르는 제2의 성에서 여성의 섹스에 관한 것을 철저하게 다룹니다. 제가 제2의 성에 읽으면서 좀 놀라웠던 부분이 레즈비언들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거의 20페이지가 넘어가게끔. 예, 그 정도로 여성의 섹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성애나 창녀의 섹스 행위는 여성이 이제 수동적이다, 항상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바르의 중요한 어떤 그런 업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섹스, 그리고 사회적인 젠더 이 개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구분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앞서 말했다시피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물학적인 사회적인 성의 그 개념을 보바르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보바르는 자신이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페미니스트 운동에 분명히 참여를 했지만은 자신이 결코 페미니스트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시몬 보바르 자체가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성생활을 즐겼고, 그리고 뭐 레즈비언 애인도 많았고, 그리고 또 남성과 또 연애도 오래 했고, 그 사르트르와 계약 기간에 굉장히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그런 여성이었어요. 네. 우리가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과연 생물학적인 사회적인 성을 어떻게 구분이 가능하나요? 저는 그거는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생물학적인 성으로 태어나서 끝까지 여성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성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은 여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섹스와 젠더 구분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인물이 있어요. 미국의 베티 프리단이에요. 베티 프리단이 1963년도에 유명한 책을 출판을 합니다. 바로 여성의 신비라는 책이죠. 이 책이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다시 또 책을 또 재출판을 또 했더라고요. 이 베티 프리단의 제2의 성은, 여성의 신비는 여성은 신비롭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가정은 안락한 포로 수용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티 프리단이 3자녀의 어머니고 굉장히 부유한 그 상류층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모든 것을 그냥 가정을 뛰쳐나옵니다. 그러면서 페미니즘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베티 프리단은 사실 온건한 페미니즘 주창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 가정주부들은 수감자이다, 이렇게 주장한 게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많은 그 고학력 그 백인 중산층 여성들을 자극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베티 프리단은 전미여성기구라는 NOW를 창설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한국여성단체연합 같은 그런 성격이 되겠죠.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NOW의 창설자이기도 해요. 이제 급진 페미니즘이 이제 등장이 이렇게 시작이 서서히 되죠. 베티 프리단 이후에. 그때 이제 등장한 인물이 바로 글로리아 스타이넘입니다. 아주 그 젊은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우리나라에도 3번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유명한 페미니스트인데 뭐 힐러리 클린턴의 또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베티 프리단과 신진 페미니스트인 글로리아 스타이넘과의 어떤 그런 그 페미니즘 정치 권력의 어떤 그런 투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베티 프리단이 사실 밀립니다. 그래서 베티 프리단은 나중에는 나 가정으로 돌아갈래. 나 손주나 보고 나는 가정이 좋아.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엄청난 또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다시 돌아갈래. 사실 또 글로리아 스타이넘도 나중에 또 뭐 비혼 여성들이 우상 뭐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또 뭐 60대 들어서 그 유명한 그 남자 배우, 헐리우드 남자 배우의 아버지와 또 이게 결혼을 하고, 그래서 또 뭐 페미니스트들이 또 뭐 배신감을 느끼고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글로리아 스타이넘에게 이 베티 프리단이 이렇게 밀리게 되죠.
이 베티 프리단이 1963년에 등장해서 NOW를 받는 이후에 페미니즘계의 어떤 획기적인 저서가 출판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케이트 밀렛이 1970년에 성정치학이라는 책을 출판을 해요. 이 케이트 밀렛은 성정치학에서 가부장제 개념을 페미니즘 안으로 끌고 들어온 장본인이에요. 모든 문명은 억압적인 가부장제였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왜 가부장제 그렇게 가부장제를 온갖 원흉으로 보느냐, 바로 이 케이트 밀렛의 성정치학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 여성의 종속은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고 그런 행위가 자체가 가부장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부장제 개념을 페미니즘 안으로 끌어들어온 장본인이죠. 케이트 밀렛도 양성애자입니다. 지금까지 영향력을 굉장히 미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슐라미스 파이어스톤, 1970년에 성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출판하는데 이때 나이가 25세였어요. 아주 그 젊은 나이였는데 이 모성에 대한 반감, 그리고 남성과의 사랑은 여성 억압의 중심축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남성과 사랑하면 지옥 같은 삶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예, 레즈비언입니다.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은. 그래서 이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 1969년 말에 레드 스타킹 선언문을 발표를 해요. 그 레드 스타킹스라는 것은 이제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빨간 스타킹을 신고 미국 뉴욕에서 아주 극단적인 과격한 그런 페미니스트 운동 모임이죠. 그래서 저는 이 레드 스타킹스를 보면서 우리가 지난해 해화역에서 그 붉은 물결이 어떤 그런 어떤 색깔이 어떤 영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 레드 스타킹스 선언문은 우리나라에도 출판이 되어 있어요. 아주 얇은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냥 선언문이에요. 아주 얇은 소책자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번역되어서 출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은 의식화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화라는 용어를 페미니즘에서 처음 사용을 하는데, 이 의식화는 마르크스가 사용한 용어죠.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의식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레드 스타킹스 선언문 7장에 보면은 맨 마지막 7장인데 여성 계급 의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을 계급으로 본 거예요. 계급 투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개인들이 벌여왔던 국지전은 끝났다. 우리는 이제 전면전을 선포한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선언문이죠. 1969년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 이제 그 페미니스트들이 해화역에 나와서 시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시대는 끝났다. 강간 문화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막 해화역에서 엄청나게 외쳤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우리가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쉴라 제프리스. 쉴라 제프리스는 코르셋, 레디컬 페미니즘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이 두 책은 지금 우리나라에 출판이 되어서 영페미들이 굉장히 열심히 읽고 있어요. 이 쉴라 제프리스는 강간 문화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담론화한 그런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쉴라 제프리스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모든 페미니스트는 레즈비언이 되어야 한다. 남성과 섹스하지 않는 여성이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이 책을 읽고 있어요. 우리나라 영페미들이. 근데 이 쉴라 제프리스가 올 10월 달에 내한 강연을 시작합니다. 쉴라 제프리스는 유명한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이기도 하지만 호주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페미니스트 단체에서 초청을 해서 전국 순회 강연을 지금 10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일명 젠더 박살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실라 제프리스가 한번 이제 10월 달에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보게 되겠네요. 그 데모님 뭐 이렇게 칭송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안드레아 드워킨이 있습니다. 1974년도에 여성 혐오라는 책을 출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뿌리가 굉장히 깊죠. 우리가 2015년 8월 달에 느닷없이 등장한 여성의 혐오 키워드는 사실은 1974년도에 안드레아 드워킨이 여성 혐오라는 책에서 이미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그 역사와 뿌리가 이게 깊습니다. 이 안드레아 드워킨은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로서 탈코르셋의 원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 추구는 남성 우월주의 문화다. 그리고 이것은 아름다움 추구는 여성 혐오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이 아름답게 꾸미지 말라. 그것은 시간 낭비, 돈 낭비, 자존감을 해친다. 그리고 이 역시 가부장제를 들고 나오죠. 가부장제는 강간이다. 착취다. 가부장제에 있어서 모든 딸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희생자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레즈비언 운동이 이제 1970년 중반에 미국에서 거세게 일어나는데 그때 그 유명한 슬로건이 있어요. 밤을 탈환하라. 밤을 우리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를 지배하자라는 그런 뜻인데 이 굉장히 유명한 슬로건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유명한 페미니스트 이론가가 등장합니다. 게일 루빈. 1975년도에 여성 거래라는 책을 출판을 해요. 네. 이 책은 논문이었는데 처음으로 섹스와 젠더 체계를 이론적으로 확립을 했어요. 생물학적인 성, 사회적인 성을 확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자신이 그 책에 보면은 생물학적 섹슈얼리티를 인간 행위를 산물로 변형시키고 그와 같이 변형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련의 제도이다.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뭐 이 그 게일 루비는 어쨌든 이 논문에서 섹스와 젠더 체계를 확립을 이렇게 했어요. 이 책은 우리나라에도 출판이 되어 있는데 제목이 일탈이라고 이렇게 되어서 이 책은 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소개한 이 페미니즘 이론가들이 공통점은 베티 프리단을 제외하고 모두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98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그 레즈비언 페미니즘이 현대 페미니즘이 주류가 됩니다. 이것은 페미니즘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레즈비언 페미니즘 중에서 페미니스트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 이론가가 있어요. 모티크 워지그라는 이론가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직 이성애의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성애는 남성이 여성에 대한 억압을 기초로 해서 세운 사회 체계이다. 그러니까 이성애를 해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서 이렇게 1969년도부터 시작해서 1975년 중반까지 페미니즘 이론이 이렇게 확립이 됩니다. 이때 지금 현대 페미니스트들이 쓰고 있는 페미니즘 이론은 전부 이 시기에 다 출판이 되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1990년도에 주디스 버틀러가 이제 등장을 해서 성해체를 주장을 하지만 그 이전까지 기본적인 이론은 이때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어떻게 이제 이 이론을 만들어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4강에서는 그러면은 68 혁명의 일환으로 레디컬 페미니즘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성들은 약자인가? 그러니까 남성 혐오의 서사, 여성 약자의 서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4강에서는 페미니즘 뭐의 또 다른 분파 레즈비언 페미니즘에 대해서 제가 짚어봐 드리고 페미니즘의 기본 전제인 여성의 그 피해자 담론
대해서 남성 지배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4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오세라비 방송이었습니다.